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심은 스쳐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수석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여야 대선 주자 지지율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개 준비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NBS 전국 1,012명 대상으로 했고요. 전화 면접 방식입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진행해서 월요일날 발표한 TBS 의뢰 KSOI 조사 전국 1,015명입니다. 이 조사는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요. 두 조사 모두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를 보인 조사였습니다. 먼저 KSOI 조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진보권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지사 31.2, 이낙연 전 대표 17.5, 박용진 5.2 이렇게 나왔고요. 범보수에서는 윤석열 예비후보 25.9, 홍준표 의원 21.7, 유승민 전 의원 12.1. 이제 이상이 이제 KSOI 조사였고요. 오늘 발표된 NBS 조사를 보자면 범진보 쪽에서는 이재명 31, 이낙연 16, 박용진 3 나왔고요. 보수 쪽에서는 윤석열 22, 홍준표 19, 유승민 10 이렇게 각각 나왔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ARS 방식의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이제 30% 초반,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ARS 면접 모두 10% 중반대. 그렇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기록하고 있고요. 전화 면접 방식에서는 이렇게 보수 쪽에서는 그 윤석열 총장의 강세가 지속됐는데 홍준표 의원이 지난 전주 대비 7%포인트 급등하면서 이제 22대 19, 뭐 22대 20이면 그 오차범위 안으로 좀 물렸다. 이렇게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두 조사, KSOI하고 MBC 조사에서 두 조사 공이 이낙연, 이재명은 뭐 대충 더블 스코어 정도 차이 나는 거고요. 홍준표하고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따라잡았다. 네. 한 주에 7%포인트는 뭐 급등이라는 표현을 써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자, 그럼 이런 수치 사실 보기 힘들습니다.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이은영 수장한테도 끝나면 같이 여쭤볼게요. 자,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에게 50% 이상 앞설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홍준표 후보가 계속 얘기했던 추석 전후로 해서 골든크로스 역전시키겠다. 네. 이게 가능한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이제 전략을 그렇게 정했죠. 1라운드에서 결선시 가겠다. 그런데 1라운드에서 결선시 가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즉 호남, 민주당 지지층, 진보층인데 호남에서는 이번 MBS 조사도 마찬가지로 50% 나왔어요. 저기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0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 호남에서도 40이 나와야지 결선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진보층에서도 뭐 45에서 50 구간 이 구간에 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결선 없이 1라운드에서 이제 과반 갈 확률은 매우 높지만 아주 안정권 확실하다라고 진단하기에는 조금 섣부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표가 추석 안에 골든크로스 난다는 것은 지금 이 기세는 아주 좋죠. 하지만 과연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문제다. 상황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은영 소장. 네, 지금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권리당원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가 지금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다만 그 성향을 추측해볼 정도인데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이 1차 선거인단에 들어오지 않았나.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오늘 투표율도 보면은 거의 뭐 30대 후반 1차 그 충남북 같은 게 어제 된 거 보니까 30대 후반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투표율도 좀 높은 편이어서 지금 여론조사상에서도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 50%를 넘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충청권만으로 놓고 보면은 과반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정세균 후보의 조직세라는 게 충청권에서 상당히 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선거인단까지 합치면은 50%에 근접하거나 살짝 넘는 정도가 나올 수 있고 그것이 호남의 표심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제가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거로는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고 정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공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대선의 재수생으로서 상당히 이제 정치적 메시지들을 잘 언론에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이 비호감, 높은 비호감이 약점이고 당내 세력이 없다는 또 단점이 있어요. 2017년 갤럽 조사 보면 그 홍준표 후보에 대한 비호감이 77%나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지금 많이 비호감은 좀 걷어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그 실질적인 어떤 핵심 지지층으로 결집도를 가지고 충성도 있게 움직일 것이냐, 요거는 현재로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당원 민주당 관련해서 충청 지역 당원 권리당원에서는 이재명이 50% 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그 슈퍼위크라고 불리는 일반 유권자까지 합쳐지면 50% 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그 분석에는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검찰 소환 조사 이 얘기 들리는데 그 윤 전 총장 장모 사건도 있었고 그때도 한번 지지율이 조금 출렁이긴 했습니다. 이번에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역시 지지율 영향을 받을까요, 윤 전 총장? 어떻게 보세요?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이미 이제 그 회자는 많이 되고 있죠. 뭐가 있다라는 건데 이제 구체성 그리고 이제 어떤 정황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까지 몰랐을 뿐인데 만약에 실체화되고 드러낸다라면 또 이 한번 또 뭐 홍역을 좀 치렀지 않습니까? 또 예. 문제는 이제는 그때는 발화자 저기 이제가 이제 여권 혹은 언론이었다면 이제는 안에서 뭐 홍준표 의원 그분이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죠. 뭐 그분에 한번 입에 걸리면은 지금 이전에 1라운드에서 있었던 뭐 언론과 여권 다 합친 것보다 곱하기 10배 수준의 화력이 나오면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걸로 보였습니다. 예. 네, 일단은 그 윤석열 후보 이전 지지율 하락을 보면은 그 본인 리스크 때 가장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엑스파일 나왔을 때도 많이 빠졌었거든요. 특히 이제 그 엑스파일 폭로한 그 장성철 소장이 보수 쪽 인사로서 고를 때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김웅 의원에 의해서 이게 지금 그 청구 고발 이 건이 저는 굉장히 좀 파괴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김웅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유승민 캠프에 가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부에서부터 이렇게 폭발적인 사안이 나오고 이거를 이제 홍준표 후보가 가만두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향후에 이거를 잘 이제 곧 이어서 이제 요거에 대한 토론 같은 것들이 조직될 것 같아요. 거기서 충분히 방어를 못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수위까지 지지율이 하락할 수 있겠다 전망됩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도 검사 출신이에요. 검찰의 생리를 무엇보다도 알고 이게 오늘 이제 언론에 나왔는데 이게 윤석열 전 총장의 또 세트 플레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그 점점 확실시되고 있는 국면인데 이 국면 이 이슈 추석 안에 아마 지지율 출렁거리게 만드는 가장 큰 이슈로 작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여권의 대선 후보들은 모두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쪽에 입장을 내라. 거기다가 뭐 법무부 감찰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의 쪽은 아직 뭐 이렇다 할 이야기가 나온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만큼 휘발성이 높은 이슈니까 어떻게 이슈 드리블링 할 거냐. 근데 앞으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홍준표 후보가. 네, 그만큼 휘발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게 정교하게 그래 이것을 확실하게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냥 폭로성 혹은 그냥 입 하나 보태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이 이슈를 드리블링 할까 건드릴까 된 그런 섬세함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권 후보들이 공격하는 거하고 같은 야권 후보가 공격하는 것은 무게가 또 다르죠. 그럼요. 야권 후보가 공격했을 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당의 인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걸 제대로 방어를 못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정치 언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유승민 후보 측에서도 지금 역선택 방지 조항 가지고 꽤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웅 의원도 또 유승민 캠프에 있고 하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반응할지 또 후속 보도가 이어진다면 후속 보도의 수준을 봐가면서 그렇습니다. 이게 또 지지율이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 네, 지금 현재 여권 후보들 공수처까지 넘겨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추석 전에 민심을 굉장히 흔들 사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네요. 추석 전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골든크로스 홍준표 후보께서 얘기한 골든크로스까지 갈 걸로는 좀 보여지지 않습니다. 네. 앞으로 뭐 감찰이라든가 또 혹은 후속 보도라든가 국민의힘 또 윤석열 후보
캠프 측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 여러 가지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좀 출렁할 것 같고요. 자, 민주당 이야기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계속 좀 이어가 보면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일단 결선 투표가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단 충청 경선에서 나름 조직표가 작동한다고 하면 아까 정세균 후보 쪽이 조금 강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여론조사하면은 정세균 후보가 뭐 4위, 5위 하지만은 이번 충청에서는 한 3위까지 올라올 것이다. 이런 예측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조직은 이재명보다는 우리가 더 세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낙연 캠프 쪽에서도 그 5% 이내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결선에서 이게 결선까지부터 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고 10% 격차가 벌어지면은 상당히 고전할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조직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선거인단이 어마어마해요, 그 규모가. 예. 그래서 선거인단에서의 득표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게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정책들을 그동안 많이 냈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메시지만이 아니고 이전에 과거에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이 1라운드에서 이제 중간 결과를 내는 것이 충청 플러스 TK예요. 예. 지금 다들 충청에만 다들 이렇게 몰두해 계시는데 TK가 같이 합산해서 까거든요. 예. 그렇다면 TK는 이재명 지사의 강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름 충청에서 어느 정도 뭐 조직세에서 좀 밀리는 것을 TK에서 되면 1라운드 전체 결과를 놓고 보자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뭐 과반을 노릴 수준 아니냐 그런 말할 근거가 충분히 나올 싶습니다. 근데 조직표 이야기하는데 옛날 같은 선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처럼 당신과 민심이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게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게 지방선거랑 지금 결합된 선거다 보니까 그 광역단체장들에서 지금 그 구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복잡해요. 충남 같은 경우에 지금 확실한 리더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하게 그 당 내에 권리당원이라든지 대의원들이 선택할 거는 당선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이 돼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낙연 캠프가 이 좀처럼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을 찾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전문가들의 지적은 네거티브 함정에 빠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이 캠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과도한 네거티브 결국 선거 캠페인이라는 것이 상대가 되지 말아야 될 이유 이것이 네거티브라면 결국 내가 왜 되어야 되는 것들이 같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이낙연 대표 처음부터 너무 과도한 친문 구애, 친문 마케팅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결국 자기를 좀 세일즈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 그 친문들이라고 하는 이런 문재인 지층에서 제일 과제는 누가 친문에 충실하냐가 아니라 누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가 그분들이 현재 후보를 바라보는 기준, 현재 국면을 가장 중요한 그 요인인데 난 문재인 대통령 뭐 배신을 할 수는 없어. 차라리 인간으로서 그럴 수 없다. 그런 이야기는 저분 참 열심히 또 문재인 대통령에서 해주시는구나까지는 좋지만 그건 그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자꾸 그런 식으로 과도한 친문 마케팅 플러스 네거티브. 결국 자신을 결국 세일즈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 공감과 울림 기대를 주지 못했다. 좀 그런 측면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네.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네거티브를 어떻게 공격을 해야지 그게 표심과 연결되는지에 대한 걸 좀 이해를 못 하셨던 거 아닌가 캠프에서.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표심과 연결될 수 있는 거는 이게 이제 고관여층을 대상으로 한 경선이다 보니까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라든지 아니면은 결정적인 어떤 정치적 의사결정을 했을 때 어떤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아프고 그게 표심과 연결이 되는데 그거를 공격을 못 하시고 그 수입 무료 변호에 얼마를 썼냐 이거는 답변을 안 해도 되는 걸 자꾸 답변을 하라고 그러니까 답변 안 하니까 매우 놀랍다. 이런 식의 논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연가 며칠 썼냐. 이런 건 답변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공격의 포인트를 잘 못 잡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경선을 항상 결정지었던 호남 민심은 이번에는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인가? 이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호남 민심 가장 중요한 건 당선 가능성 그리고 정권의 그 재창출을 중요하게 볼 것 같아요. 언제나 호남은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 민주당의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그 DJ의 가치와 노무현의 가치 이어갈 후보 그쪽에다가 표심을 얹어줄 걸로 보고 있고요. 현재 호남에서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 쪽이 조금 더 앞서가는 그런 예. 그 조사 결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네. 근데 호남이 또 유권자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그 권리 전체 그 당원의 그 40% 수준. 그 이제 출향 인사라든지 보면은 뭐 호남이 절반이다 말이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데요. 저는 결국 이제 보자면 호남이라는 지역은 자기가 출신 지역, 우리 출신 밀어주자 아니라 누가 가장 우리의 정체성에 가장 부합하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후보는 누구인가가 그 판단의 기준이지 우리 출신이냐 아니냐는 호남 유권자들, 민주당 호남 지지층들에게 그런 점은 전혀 움직일 수는 동의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선거에서 보면 호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게 경제적인 관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제를 누가 가장 잘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이것도 호남 유권자들 또는 그 대의원들이나 권리당원이 보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하나만 더 합시다. 그 언론중재법 27일 미뤄졌는데 아마 민주당 일부 인사들은 이게 또 독재 프레임에 휘말리면은 중도층을 못 잡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한 달 미뤄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대목은 사실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예.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예. 이제 물론 이게 이게 법안 처리 과정을 보면 항상 내용과 과정 두 축에서 봐야 되거든요. 예. 이럴 때는 강행 처리에 대한 부담을 예. 좀 덜고자 예. 조금 숙성 혹은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은 예. 이해하지만 예.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독재라는 프레임에 좀 주춤거린다. 그 대목은 좀 쉽게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강행 처리에 대한 부담은 좀 분명히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참 이게 짧게, 예. 예, 정책에 대해서 6대4 정도면은 이게 중도층이 없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여론을 보면 작년에 한 80%까지 찬성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1년 지나면서 50대 초반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서 중도층이 그렇게 많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과 관련해서 이게 한 달 뒤에 한다면 중도층에 과연 또 그럼 손을 들어줄 거냐. 근데 한 달 뒤면은 이게 경선이 완전히 양당 다 본격화되는 시점이어서 이 법안 처리가 시기적으로 좀 타이밍에 좀 나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배철호 리얼미터 전문위원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